일본 NHK 방송에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한 일본 고교 교사가 촬영한 영상이 일본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 언론인은 이렇게 말을 했죠. 제발 삭제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보도된다면 일본은 세계에서 매장당할 것입니다. 서울 거리에서 촬영된 단 3분. 이 영상을 본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교육청은 긴급회의를 소집, 교사는 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문제의 영상 속 한국은 누구도 떠들지 않았고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으며 누구도 특별히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무 일도 없는 3분이 일본의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영상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때 저는 35년 경력의 국어 교사였고 일본 교육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오사카 남부 사카이시에 위치한 카메야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며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이 아시아 최고라고 믿었죠. 한국?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어요. 뉴스에서 가끔 보이는 정치 시위나 K-팝 아이돌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이웃나라 정도였어요.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알고 싶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세대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말씀하셨죠. 겐지야, 우리 일본은 특별한 나라란다. 질서와 예의, 이 두 가지만큼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우수성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교사가 된 이유도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일본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2024년 9월 12일 오후 3시 카메야마 고등학교 교무실 사토 선생님 잠깐 시간 되시나요? 교감 선생님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올해 2학년 수학여행 목적지가 결정됐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교토나 나라 혹은 도쿄 정도겠거니 생각했죠. 작년엔 2학년들이 홋카이도에 갔었으니까요. 서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로 가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울이요? 한국 서울 말씀이신가요? 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한류가 인기잖아요. 학부모들도 찬성이 많았고요. 비용도 오키나와보다 저렴하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국 갈 돈이면 차라리 오키나와를 가지.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오사카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면 오키나와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인가 싶었어요.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필 왜 한국인가? 옆반 담임인 야마다 선생이 제 뒤에서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사토 선생, 별로예요? 전 괜찮던데. 요즘 젊은 애들 한국 좋아하잖아요? 그건 유행일 뿐이죠. K-팝이나 드라마 같은 오키나와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하하, 사토 선생님답네요. 하지만 애들한테는 서울이 더 신날 거예요.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가깝다고 저렴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9월 20일 저녁 7시 학부모 설명회. 강단계는 50여 명의 학부모가 모였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수학여행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뒷자리에 앉아 학부모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음식이 너무 맵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매운 걸 못 먹는데. 한 어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치안은 안전한가요? 뉴스 보니까 시위 같은 게 자주 있던데. 다른 아버지도 우려를 표했죠. 오키나와랑 비용이 비슷하다면서요? 그럼 차라리 오키나와가 더 낫지 않나요? 또 다른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국도 충분히 안전하고 교육적 가치가 높습니다. 역사 유적지도 많고.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다들 같은 생각이구나. 굳이 한국을 갈 이유가 있나 싶은 거지. 설명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몇몇 학부모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토 선생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괜찮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요즘 세대가 좋아한다니까요? 저희가 적응해야죠. 안전은 문제 없을 겁니다. 제 대답은 그저 형식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속으로는 오키나와가 100배 낫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10월 14일 밤 11시 제 서재. 출발을 이틀 앞둔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서울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어떤 곳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화면에는 화려한 서울 야경 사진들이 떴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 한강의 야경, 밝게 빛나는 거리들. 겉은 그럴듯하네.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사진은 누구나 예쁘게 찍을 수 있으니까요. 본질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검색어를 쳤습니다. 오키나와 vs 서울. 화면에는 오키나와의 에메랄드빛 바다가 떴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리 봐도 오키나와가 낫지 않나? 일본의 질서, 일본의 청결, 일본의 예의.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없겠지. 아시아 국가들이 다 비슷하지. 뭐 우리 일본만큼은 아닐 거야. 노트북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10월 16일 오전 9시 간사이 국제공항. 드디어 출발 당일이었습니다. 오사카 사카이시에서 출발해 공항까지는 1시간이 걸렸어요. 학생들은 버스 안에서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떠들고 사진을 찍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발 사고만 없었으면 좋겠다. 야마다 선생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사토 선생,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2박 3일이면 금방이에요. 오키나와 갔을 때보다 가깝잖아요. 그러게요. 가깝긴 한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가깝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라는 말은 삼켰어요. 탑승 수속을 밟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무사히 다녀오자. 그게 목표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을 때 창밖으로 오사카 땅이 보였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우리 땅. 저는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학생 한 명이 제 옆을 지나가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2시간이면 도착한대. 오키나와보다 가깝네. 그치? 근데 왜 오키나와 안 갔을까?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게 궁금하다.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나라. 한국.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한국 그냥 동네 아시아 국가일 뿐이야. 오키나와만 못할 거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2시간 뒤 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걸. 2024년 10월 16일 오전 11시 20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2시간 10분이 걸렸네요. 오사카에서 정말 가까웠어요.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들떠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챙기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2박 3일 그냥 무난하게만 지나가길. 그런데 입국장으로 나가는 통로를 걸을 때 저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았거든요. 입을 벌린 채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거대한 유리 천장, 그 아래로 펼쳐진 드넓은 로비, 마치 궁전 같았어요. 아니, 궁전보다 더 웅장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완전 크지 않아요? 학생 하나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 저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충격을 받았거든요. 간사이 공항도 현대적이고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뭔가 압도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자연광이 쏟아지는 내부는 밝고 개방적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공항이라고?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오전 11시 40분 입국장 안내판 앞. 안내 표지판에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일본어 표기를 읽어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자와 히라가나의 조합이 자연스러웠고 기계 번역 같은 어색함이 전혀 없었어요. 어순도 정확했습니다. 35년간 국어를 가르친 제가 보기에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어도요.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대하는 건가?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본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이 공항을 찾는 모든 사람을 향한 기준이었던 거예요. 일본에서는 한국어 안내가 이 정도로 정확한 곳이 많지 않았거든요. 중국어나 영어는 잘 되어 있어도 한국어는 가끔 틀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언어가 동등하게, 완벽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야마다 선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토 선생, 일본어 표기 되게 잘 돼 있네요. 일본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완벽하네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 12시 10분 수화물 찾는 곳. 캐리어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내 데스크마다 여러 언어로 된 팸플릿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무료 와이파이 안내, 교통정보, 긴급 연락처.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디지털 화면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4개 국어가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드릴 것 있으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공항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원이 일본어로 말한 거였습니다. 저희가 일본 학교 단체인 걸 어떻게? 학생들 교복 보고 알았어요. 혹시 길 찾으시는 것 같아서요. 유창했습니다. 발음도 자연스러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여행 되세요. 직원은 밝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다가 다른 승객에게 다가가는 걸 봤어요. 이번엔 영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창하게. 일본어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야마다 선생이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사토 선생, 여기 서비스 좋은데요? 친절하네. 쭈! 그러게요. 수준이 다르네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상했던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오후 12시 50분, 공항 출구에서 가이드 만남, 짐을 다 찾고 출구로 나갔을 때 우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이 보였습니다. 카메야마 고등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여행 가이드를 맡은 김민수입니다. 일본어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억양도 어조도 모두 자연스러웠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일본어 엄청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3년간 유학했었어요. 자, 그럼 버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버스로 가는 길에 김 가이드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계신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에 개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추더니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12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한 공항입니다. 12년 연속요? 학생 하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국제공항협회 평가에서요. 시설, 서비스, 청결도 모든 면에서 1위입니다. 나리타나 하네다도 훌륭한 공항이지만 인천공항은 조금 더 앞서 있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2년 연속 세계 1위? 나리타보다? 하지만 김 가이드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학생 하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일본보다 좋은 것 같아요. 나리타보다 훨씬 크고 깨끗한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거든요. 오후 1시 30분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도로가 너무 넓고 깨끗했습니다. 6차선 고속도로는 반짝였고 차선은 명확했어요. 주변에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그 사이사이로 공원과 녹지가 보였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본 이 장면을 사토 선생님 사진 찍으세요? 야마다 선생이 물었습니다. 네? 그냥 말을 흐렸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버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영종대교입니다. 저 다리를 건너면 서울이에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다리는 길고 웅장했습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그 다리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지난 35년간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그저 이웃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키나와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편견이라는 안개 너머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로,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그곳으로. 3부, 오후 2시 40분, 명동역 근처 호텔 체크인. 서울 시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호텔 로비는 깔끔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김 가이드가 로비에 모인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명동 거리를 둘러보고 저녁에는 경복궁을 방문할 겁니다. 그런데 명동까지는 지하철로 이동하겠습니다. 지하철이요? 야마다 선생이 물었습니다. 네, 2정거장이면 도착해요. 서울 지하철 체험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저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일본 지하철도 복잡한데 한국은 어떨까 싶었거든요. 오후 3시 10분, 을지로 입구역 승강장,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역시 깨끗했어요. 바닥도 반짝였고 조명도 밝았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정확히 2줄이었습니다. 승강장 문 양쪽에 각각 1줄씩. 그리고 그 줄은 질서정연했어요. 도쿄 지하철 같네? 아니, 어쩌면 도쿄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사람들 줄 잘 서네요. 그러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 밖이었거든요.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려던 사람들이 모두 멈췄어요. 그리고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타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리는 사람들이 다 나간 후에야 줄 선 순서대로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 도쿄보다 낫잖아?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 15분, 지하철 안,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느낌은 조용하다였어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서인지 좌석은 거의 다 차 있었어요.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통화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광고판은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조명은 밝았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어요. 예상했던 아시아의 소란함은 없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도 조용히 서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음 역에서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노인이 탑승했습니다. 오후 3시 18분, 첫 번째 충격.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자리를 양보할까? 그런데 3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왼쪽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가운데에 30대 남성, 오른쪽에 고등학생. 3사람이 거의 같은 타이밍에 일어났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노인은 가볍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어요. 양보한 3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아무도 칭찬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굴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야마다 선생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사토 선생 보셨어요? 3명이 동시에 세류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건 연출이 아니야? 문화야! 오후 3시 22분, 2번째 충격. 한 정거장을 더 갔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또 일어날까?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3명이 일어났어요. 아까와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남성, 중년 여성,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 모두 일반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앉으셨어요.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학생 하나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배워야 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최고라고 믿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 믿음을 완전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25분 기록하고 싶은 마음.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망설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몰래 찍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장면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얼굴만 안 나오게.
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체 분위기만 담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은 나오지 않게 뒤에서 전체적인 모습만 담았습니다. 약 30초 정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저장하며 생각했어요. 이걸 다른 사람도 보면 좋겠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한국의 일상이라는 걸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마다 선생이 물었습니다. 사토 선생, 뭐 찍으세요? 그냥 기록용으로요? 학교에 돌아가서 보여주려고요. 아,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무엇에서 비롯된 질서일까? 누가 가르친 걸까? 오후 3시 30분, 명동역 도착. 지하철이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내렸습니다. 승강장으로 나가는 길에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하철은 다시 문을 닫고 떠났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수요일 오후, 평범한 서울 시민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신했던 일본식 질서가 여긴 당연한 듯 녹아 있었어. 학생들과 함께 계단을 올라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학교에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35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단 30분 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20분, 경복궁 광화문 앞 명동을 간단히 둘러본 후 우리는 버스를 타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광화문. 저는 그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크네, 거대한 문이었습니다. 양쪽으로 펼쳐진 성벽, 그 위로 보이는 기와지붕. 웅장했어요. 김 가이드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경복궁입니다. 조선 왕조의 정궁기였고 1395년에 창건되었습니다. 약 600년 전이죠. 600년이요? 학생 하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600년입니다. 일본으로 치면 무로마치 시대쯤 되겠네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600년. 한국이 생각보다 깊은 역사를 가졌구나. 솔직히 저는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4시 40분 근정전 앞 넓은 마당 끝에 웅장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게 근정전입니다. 왕이 신하들과 국가대사를 논의하던 곳이에요. 근정전은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기둥, 화려한 단청, 높은 기와지붕. 모든 게 조화로웠어요. 학생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런데 김 가이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궁궐은 사실 한 번 불타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불이요? 왜요? 임진왜란 때문입니다. 1292년 일본군이 침입했을 때 궁궐 대부분이 소실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임진왜란? 일본에서는 조선 출병이라고 부르는 그 전쟁.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저 역사의 한 사건 정도로만 배웠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도 어색한 표칭이었어요. 일본 학생들인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오후 4시 45분, 가이드의 설명. 김 가이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전쟁은 7년간 지속되었고 한반도 전체가 황폐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문화재가 불탔습니다. 경복궁도 그때 거의 다 타버렸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이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김 가이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어요.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73년간 경복궁은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1865년에 다시 재건되었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또 다시 훼손되었죠. 지금 보시는 건물들은 대부분 복원된 것입니다. 273년이나 폐허로요? 야마다 선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만큼 전쟁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김 가이드는 잠시 멈추더니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되되 감정은 절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설명이야. 그는 우리 일본 학생들 앞에서 임진왜란을 이야기했지만 단 한 번도 일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있었던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 학생들의 반응.
설명이 끝나고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궁궐을 둘러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나 이런 걸 일본에선 잘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희가 배울 때는 그냥 조선 출병이라고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한 전쟁인지 몰랐어요. 나도 오늘 처음 제대로 알았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전쟁이란 결국 다 상처를 남기네요. 이긴 쪽도 진 쪽도. 그 학생의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교사로서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학생들이 저보다 먼저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5시 20분 경복궁 후원에서 후원을 걷다가 우리는 한국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또래로 보이는 고등학생들이었어요. 20명 정도 되는 단체였습니다. 김 가이드가 그들의 인솔 교사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저쪽도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래요. 서울 근처 학교라고 합니다. 잠깐 인사하고 가시겠어요? 학생들은 어색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한 한국 학생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우리 학생 하나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사카에서 왔어요. 일본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혼자 공부했어요. 진짜요? 저도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국경을 넘는 대화. 처음엔 어색했던 분위기가 금방 풀렸습니다. 학생들은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했어요. 케이팝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가수를 물어보고 추천하고 웃었습니다. 언어는 섞였습니다. 일본어, 한국어, 영어가 뒤죽박죽 나왔어요. 하지만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우리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경복궁 어때요? 예쁘죠? 네, 정말 멋있어요. 600년이나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임진왜란 때 불탄 거 들었어요? 우리 학생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도 긴장했어요. 하지만 한국 학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복원했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학생은 웃으며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후 5시 50분 경복궁을 나서며 경복궁을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손을 흔들고 사진을 찍고 또 만나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야마다 선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토 선생, 오늘 감동적이었어요. 그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600년 역사의 궁궐, 전쟁으로 불탄 과거, 하지만 비난 없이 설명하는 가이드,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학생들, 그리고 국경을 넘어 웃으며 대화하는 아이들. 과거는 복잡해도 미래는 이 아이들이 만들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더 성숙하고 더 포용력 있고 더 미래를 보는 나라였습니다. 버스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졌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과 영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본 것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오브세 버전 10월 17일 오전 8시 명동거리.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명동거리를 산책했어요. 학생들은 아직 아침 식사 중이었고 저는 혼자 걷고 싶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청소차가 지나가고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앞을 닫고 있었어요.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갔는데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 거리가 깨끗한 도시는 믿을 수 있는 도시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남산타워로 가는 지하철. 오늘 일정은 남산타워 방문이었습니다. 다시 지하철을 탔어요. 이번엔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역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질서는 똑같았어요. 두 줄로 서서 기다리고 내리는 사람 먼저 양보하고 조용히 탑승했습니다. 차 안에서 또 노인이 탔습니다. 그리고 또 3명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상이구나. 어제는 충격이었지만 오늘은 확신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옆에 서 있던 야마다 선생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사토 선생, 이젠 익숙해지네요. 그러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6시 40분, 호텔 근처 호프집. 저녁 일정을 마치고 야마다 선생과 저는 학생들을 호텔로 보냈습니다. 우리 둘이 저녁이나 먹을까요? 야마다 선생이 제안했어요. 호텔 근처에 호프집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치맥이라고 써 있었어요. 치맥이 뭐지? 치킨이랑 맥주 아닐까요? 우리는 그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6시 50분, 치킨 한 마리에 충격. 가게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메뉴판을 봤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 2만 원. 야마다 선생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약 3,000엔이네요. 일본이면 6,000엔에는 받을 텐데. 우리는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와 맥주 2잔을 주문했습니다. 10분 후 치킨이 나왔습니다. 접시 위에 쌓인 치킨을 보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게 한 마리야? 일본에서 먹던 가라아게의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랐어요. 야마다 선생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둘이 다 먹어요? 먹을 수 있을까? 저는 치킨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겉은 황금빛으로 바삭해 보였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겉은 바삭했습니다. 속은 촉촉했어요. 육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는데? 야마다 선생도 한 조각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치킨이에요? 가라아게랑 완전 다른데요? 그러게. 우리는 계속 먹었습니다. 맥주 한 모금, 치킨 한 조각. 환상의 조합이었어요. 치맥이 이래서 유명한 거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양은 일본의 3배, 가격은 반값, 맛은 오히려 더 좋고. 이게 말이 돼? 오후 7시 30분, 야마다의 폭탄 발언. 치킨을 반쯤 먹었을 때 야마다 선생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사토 선생님, 응? 솔직히 말해도 돼요? 야마다 선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데? 저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 안 하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치킨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번 여행 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일본이 제일 좋다고 믿었어요. 질서도, 청결도, 서비스도. 근데 야마다 선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야마다 선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공항부터 달랐잖아요? 지하철도, 거리도, 사람들도, 심지어 이 치킨도. 사토 선생님은 어떠세요? 정말 솔직하게. 저는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혼란스러워. 역시 그렇죠? 35년간 믿어왔던 게 있어. 일본의 질서, 일본의 예의, 일본의 청결. 이게 세계 최고라고 가르쳐왔어.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틀 만에 다 흔들리고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야마다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거 기억하세요? 3명이 동시에 일어났던 거. 기억해. 그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봤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그래! 일본에서도 자리 양보는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야. 야마다 선생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9시 50분, 두 교사의 고백. 야마다 선생이 맥주를 한 잔 더 시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토 선생님, 학생들이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뭘? 첫날부터 애들이 말했잖아요. 일본보다 좋은 것 같다고. 저는 그때 속으로 애들이 뭘 알아 했어요. 근데 애들이 맞았어요. 우리가 틀렸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가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야마다 선생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 어제 영상을 찍었어. 영상이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장면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내 기억 속에만 간직해야 할까? 아니면 야마다 선생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보여줘야죠. 뭐? 진실인데 왜 숨겨요? 우리가 본 걸 다른 사람들도 봐야 해요? 하지만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도 보여줘야죠. 교사잖아요, 우리. 진실을 가르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저는 야마다 선생을 봤습니다.
35년 경력의 교사. 저처럼 보수적이고 일본에 자부심 많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마야, 우린 교사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8시 30분 호텔로 돌아가며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총 3만 5천 원, 약 5천 엔 정도였어요. 일본이면 만엔은 나왔을 거예요. 야마다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밤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야마다와 나눈 대화가 제 마음을 정리해 준 것 같았어요. 혼자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야마다도 어쩌면 다른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모두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보여줘야 해. 진실을. 저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30초짜리 영상. 이제 결심했습니다. 6부 대사 축소 버전. 10월 18일 오전 10시 오사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2박 3일의 수학 여행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은 피곤한지 대부분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지난 3일을 되새겼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 담긴 30초짜리 영상. 올릴까 말까. 어젯밤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야마다는 올리라고 했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논란이 생기면 어떡하죠? 학교에 피해가 가면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살았습니다. 진실을 가르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진실을 숨긴다면 그게 정말 교육자의 모습일까요? 비행기가 간사이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집 서재. 집에 도착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피곤하겠다며 쉬라고 했지만 저는 책상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지하철에서 3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 30초.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유튜브를 열었어요.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처음엔 놀라운 광경이라고 썼다가 지웠어요. 너무 선정적인 것 같았거든요. 다시 썼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본 풍경. 설명란에는 간단하게 적었어요. 수학 여행 중 목격한 장면이라고. 자리 양보가 인상적이었다고. 제 이름과 학교도 밝혔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업로드 버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오후 2시 첫 반응. 영상을 올리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10명, 50명, 100명.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좋은 문화라고, 배워야 한다고,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야. 처음으로 제가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6시 폭발적 확산. 저녁을 먹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댓글은 수백 개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서울 다녀온 사람들이 자기도 똑같이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본 걸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어. 오후 9시 분위기의 변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조회수는 50만이었어요. 그런데 댓글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한국만 미화하냐? 조작 아니냐? 일본 비하다. 매국노. 교단에서 물러나라. 공격적인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읽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은 계속 화면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에게 사상 교육하는 교사, 일본을 욕되게 하는 인간, 이런 교사가 있다니 부끄럽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10월 19일 오전 8시 학교 출근. 다음 날 아침 교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어떤 이는 동정하는 듯했고 어떤 이는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무실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교감이 받더니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야마다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교감이 저를 불렀습니다. 교장실로 오라고 했어요. 오전 10시 30분 교장실. 교장 책상 앞에 섰습니다. 교장은 한숨부터 쉬었어요. 학교로 항의 전화가 계속 온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도 걱정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장이 말했습니다.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은 민감한 시기라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조심해야 한다고요. 당분간 조용히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SNS 활동도 자제하고요. 저는 알았다고만 대답했어요. 교장실을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후 12시 아내의 전화. 점심시간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제 이름으로 전화가 몇 통 왔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영상 때문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내의 한숨이 들렸어요. 왜 그런 걸 올렸냐고, 은퇴까지 몇 년 안 남았는데 괜한 일로 문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알았다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교무실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오후 3시 예상 못한 지지.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오는데 타나카가 다가왔습니다. 영상 봤다고 했어요. 댓글들도 봤다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준 게 자기들에겐 더 큰 교육이었다고. 뒤에서 다른 학생들도 다가왔습니다. 10명쯤 되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지한다는 걸. 한 학생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잊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본 그 장면들을. 그리고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도. 2학년 일반 학생 1동.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35년 교직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우는 건 오후 6시 집 서재.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영상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여전히 갈렸어요. 비판도 많았고 지지도 많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어요. 교장은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고요. 학교 분위기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달랐어요. 학생들은 이해했습니다. 제가 왜 그 영상을 올렸는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교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학교를 위해서인가? 학부모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서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폭풍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7부 10월 20일 오전 8시 집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핸드폰이 진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수십 통이 와 있었어요. 영상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500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만에 500만 조회수였어요. 트위터를 열었습니다.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서울 지하철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댓글은 수천 개가 넘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감동했다고, 어떤 사람은 일본을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오전 8시 50분 학교 교무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감이 저를 불렀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사토 선생 TV에 나왔어요. 네? 어제 저녁 NHK 뉴스에 선생님 영상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감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NHK 뉴스 화면이었습니다. 일본 교사가 촬영한 서울 지하철 영상이 화제입니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아나운서가 제 영상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었어요. 한 교수는 배울 점이 많다고 했고 다른 패널은 과장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후지TV, 아사히TV에도 나왔어요. 아침 뉴스 프로그램마다 다루더라고요. 교감의 목소리가 피곤했습니다. 학교 대표번호로 전화가 계속 와요. 방송국에서, 신문사에서, 잡지사에서. 교장 선생님이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10시 폭주하는 연락.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교무실 전화는 계속 울렸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확인해보니 제 개인 이메일에도 수십 통이 와 있었어요. TBS 뉴스 23 출연 요청,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요청, 주간 분슈 취재 요청, 아침까지 생TV 토론 패널 제안. 모두 제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야마다가 옆에 앉았습니다. 사토 선생, 한국 뉴스에도 나왔대요. 뭐? 제 아내가 한국어 할 줄 아는데 한국 포털 사이트에도 기사 떴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화제의 영상 이런 제목으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까지. 오후 3시 전국적 반응.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교장실에는 교감도 함께 있었어요. 교장이 말했습니다. 사토 선생, 지금 일본 전체가 선생님 영상으로 난리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장이 계속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지하는 것 같아요.
SNS 반응 보니까 하지만 기성세대는 갈려요. 어떤 분들은 일본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죄송합니다. 아니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교장의 목소리가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영상 봤어요. 감동적이더군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익 성향의 모임에서요? 학교 앞에서 시위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대로 교육계 일각에서는 지지 성명도 나왔어요. 교사의 용기 있는 교육적 행동이라고요. 극과 극이었습니다. 오후 5시 집으로 가는 길. 학교를 나서는데 교문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었어요. 사토 선생님 맞으시죠?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기자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만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차에 타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일인가? 오후 7시 저녁 뉴스. 집에 도착해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였어요. 그리고 제 영상이 나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영상을 촬영한 사토 겐지 교사는 35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입니다. 그가 본 한국의 모습은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일부에 불과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지하철 자리 양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시민의식, 교육 수준, 공동체 의식의 문제죠.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패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30초짜리 영상 하나로 한 나라 전체를 평가할 순 없습니다. 일본도 충분히 훌륭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TV를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끌 수 없었어요.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오후 9시 결정의 순간 이메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아사히 TV 심야 토론 출연 제안. 주제 한국과 일본.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찬반 양측이 나와서 격렬하게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교장은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걱정하고 있었어요. 학교 분위기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학생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타나카가 건넨 쪽지도 생각났어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 저는 답장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출연하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엔 확신이 있었어요. 더 이상 피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본 것을, 제가 느낀 것을 직접 말해야 했어요.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숨긴다면 그건 교육이 아니니까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10시 아내와의 대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나가실 거예요? 응. 욕먹을 수도 있어요. 알라. 은퇴 후 조용히 살 생각 없으세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나는 35년간 교사였어.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쳐 왔어. 근데 내가 진실을 숨긴다면 그게 교육이야?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당신답네요. 미안해. 아니에요. 그게 당신이니까 결혼했죠.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일본 전체가 제 영상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제가 느낀 것을, 그게 교사로서 마지막 수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0월 25일 오후 11시 30분 방송 종료 후 생방송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을 때 화면이 알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가 제 이름이었습니다. 2위는 일본은 지금, 3위는 서울 지하철.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선생님 말이 맞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닐까? 20대인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 여행 가보면 느껴요. 충격이다.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젊은 세대의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기성세대는 달랐습니다.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일본도 충분히 훌륭하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자만하는 사이에 세상은 변했어. 11월 5일 오사카 부교육청. 방송 후 2주가 지났을 때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일 교사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제가 첫 번째 파견 교사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12월 10일 서울 재방문.
2달 만에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배우러 왔어요. 한국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들과 대화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교육 철학이 달랐어요. 학생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 한국 교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학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맡깁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충격받았어요. 35년간 저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긴 적은 거의 없었어요. 늘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가이구나. 12월 18일 귀국 후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하철 자리 양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가, 교육 시스템이, 시민의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토 선생 정말 그렇게 다른가요? 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자만하는 사이에 그들은 앞서갔어요. 하지만 일본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공항은 12년 연속 세계 1위였어요. 우리 나리타는 몇 위죠? 시민의식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교육은 학생 스스로 배우게 만들고 있었고요.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치킨 한 마리가 일본의 3배 양의 반값이었습니다. 그런데 맛은 더 좋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들은 더 좋은 걸 더 싸게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1월 20일 교무회에 새 학기를 앞두고 교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장이 발표했습니다. 인근 고등학교 3곳에서 한국 수학여행을 추진한다고요. 지역교육청에서도 교사 연수를 정규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어. 너무 늦었어. 한국은 10년, 20년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한다 해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더 뒤처질 테니까요. 3월 5일 마지막 학년 첫 수업.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3학년 학생들 앞에 섰어요. 제 마지막 해였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일본도 충분히 좋지 않나요? 왜 한국을 배워야 해요? 저는 그 학생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믿었어? 35년간 일본이 최고라고 가르쳤지. 학생들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틀렸어. 세상은 변했어.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앞으로 나갔어. 그래도 배우지 않으면 도태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힘센 자가 아니야. 배울 줄 아는 자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가 진짜 강한 거야.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한국 공항은 12년 연속 세계 1위야. 우리 나리타는 10위권 밖이야. 한국 지하철에서는 노인이 타면 3명이 동시에 일어나. 우리는 가끔 일어나지. 한국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배워. 우리는 선생이 가르쳐. 이게 현실이야. 인정하기 싫어도 이게 현실이야.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그 학생을 똑바로 봤습니다. 배워야 해. 지금 당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배우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 어쩌면 못 따라잡을 수도 있어. 그들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확실히 못 따라잡아.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끝이야.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해.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썼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어요. 이게 내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야. 편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야. 35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처음엔 단지 수학 여행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던 나라. 오키나와가 100배 낫다고 생각했던 여행. 하지만 그 2박 3일이 제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질서나 배려가 아니었어요. 앞서가는 사회였습니다. 배우고 변화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다는 것을,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은 여전히 훌륭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역사를 탐구하고 친구를 만들고 있어요. 다른 학교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배워야 합니다. 자만을 버리고 편견을 넘어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봄이. 작은 진심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이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